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하느라 너무 바빠서 여러분이라는 조연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우물 하나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 우물은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고 가끔은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죠. 우리는 그 우물의 이름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등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요, 문득 세상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나만 박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악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매끄럽게 연주를 이어나가는데 나만 낡은 악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듯한 기분.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올 겁니다.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꽉 붙잡고 있었을 뿐이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꿨지만 하지만 여전히 오해받고 있는 책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의 미움받을 용기. 오늘은 이 책에 담겨있는 아들러 심리학의 정수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과 시대를 관통하는 수많은 현자들의 이야기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고 아주 조용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레코드판을 버릴 용기.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현재 모습이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결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마치 낡은 레코드판에 바늘을 올리면 언제나 똑같은 잡음 섞인 노래가 흘러나오듯이 말이죠.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소극적이 됐어. 과거의 사업에 실패해서 나는 도전을 두려워해. 학창시절 왕따를 당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 우리는 이것을 원인론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지배한다는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아주 견고하고도 매력적인 서사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서사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는 말해요.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충격적이신가요? 아들러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입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불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익숙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이하는 것만큼이나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피해자야 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뒤에 숨어 변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듭니다. 여기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나치에 의해 가족을 모두 잃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에 따르면 그는 평생 정신적 폐인이 되어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라는 것보다 더 끔찍한 트라우마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그는 수용소의 고통을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할 기회라는 목적을 세운 거죠. 그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며 삶의 의지를 다졌고요. 동료들에게 빵 한 조각을 양보하며 인간다움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위대한 책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가 만약 과거의 원인에만 집착했다면 우리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먼지 쌓인 과거의 앨범을 꺼내보며
내 인생은 이 사진 때문에 망했어 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여러분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두운 우물바닥을 들여다보며 한숨 짓는 대신 그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로 어떤 차를 끓일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용기입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네, 아들러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 명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 우월감, 질투, 분노, 이 모든 감정은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있다면 절대 생겨나지 않을 감정들입니다.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순간 지옥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 욕구를 갈망합니다.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하고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야근하고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행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집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기 좋으라고 길가에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내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가 진행한 스포트라이트 효과 실험인데요. 연구진은 한 학생에게 아주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티셔츠, 그러니까 당시 최고로 비호감이었던 연예인의 얼굴이 크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게 하고 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강의실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며 생각했죠. 다들 나만 쳐다보고 비웃겠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내가 누굴 입고 있는지 봤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 티셔츠의 그림을 기억한 학생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언제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전전긍긍하고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죠.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하느라 너무 바빠서 여러분이라는 조연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굳이 남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편한 옷을 입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소신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결국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죠. 마치 색깔 없는 물처럼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만 바뀔 뿐 고유한 맛도 향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밥 딜런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그는 통기타 하나로 세상을 노래하는 포크 음악의 신, 저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관중들은 그에게 순수한 어쿠스틱 연주를 기대했죠. 하지만 밥 딜런은 그날 가죽 재킷을 입고 전기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앰프의 볼륨을 최대로 높여 강렬한 록 사운드를 쏟아냈어요. 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야유를 퍼붓고 일부는 전기를 끊으려고 무대 뒤로 달려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밥 딜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변화,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그날 관중들의 야유가 두려워 다시 통기타를 잡았다면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꾼 포크록의 탄생은 없었을 거고요. 2016년 미국의 전통 노래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한 공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그를 전설로 만들었죠. 과제의 분리. 내 짐은 내가, 너의 짐은 네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아주 명쾌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내 과제인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가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불안해서 닥달하고 학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아이의 과제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결과는 최종적으로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부모가 아이의 과제에 흙탕물 묻은 신발을 신고 함부로 침범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낸 아이디어를 상사가 마음에 들어 할지 아닐지는 상사의 과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이디어를 내는 나의 과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은요. 상사의 과제까지 내가 떠안으려는 오만입니다. 그가 나를 싫어하는 건 그의 감정이고 그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우리는 물가까지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간관계 철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떠나는 것은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여정일 뿐이다. 네, 얼핏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과제를 타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제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건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끊어내고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는 이 과제의 분리와 수직적 관계 거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느 날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통나무통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재물을 달라고 하거나 벼슬을 달라고 굽실거렸겠죠.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시오.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그저 햇볕을 쬐는 나의 과제를 방해하는 덩치 큰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대왕의 권위, 타인의 평가, 세속적인 성공, 그 어떤 것도 디오게네스의 내면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는 그 누구와도 상하관계, 즉 수직적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오직 대등한 존재로서의 수평적인 관계만을 맺었죠. 아들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사를, 부모를, 선생님을, 물론 수직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만, 막 두려워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나와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대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굴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으며 당당하게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춤추듯이 살아라. 우리는 늘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힘든 등산을 견디고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키네시스적 인생, 즉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산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들러는 인생을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정 자체를 결과로 보는 삶인데요. 춤추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춤을 출 때 정해진 동선에 따라 무대 반대편 끝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 순간, 그 찰나의 희열 자체가 목적입니다. 춤을 추다가 멈추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춤을 춘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 축사에서 말한 점을 연결하라는 메시지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저 현재의 순간순간에 충실하며 점을 찍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 그 점들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학을 중퇴하고 서체 수업을 도강할 때 그것이 나중에 맥킨토시의 아름다운 폰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순간 자신의 호기심과 직관이 이끄는 대로 지금 여기에 점을 진하게 찍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선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점의 연속이죠. 과거라는 점은 이미 찍혔고 미래라는 점은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라는 점을 최선을 다해 춤추듯이 찍는 것뿐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의 발달 단계를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짓눌려 사는 삶이죠. 그 다음 사자는 그 짐을 던져버리고 나는 원한다고 포효하며 자유를 쟁취합니다.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고 부정하는 단계죠.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최상의 단계는 사자가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완전히 몰입해서 성스러운 긍정을 합니다.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면서도 까르르 웃으며 즐깁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러가 말하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태도입니다.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것은 오직 지금이라는 찰나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로 조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안으로 조명을 흐리게 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들리는 음악에 맞춰 여러분의 스텝을 밟아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용기,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늘 우리는 이 영상에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낡은 우물을 지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내 짐과 너의 짐을 나누는 경계선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는데요. 바로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철저하게 내 과제에만 집중할 용기. 오늘의 찰나를 뜨겁게 살아갈 용기. 세계적인 프로듀서 릭 루비는 그의 저서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객을 위해 창작하지 않는다. 관객의 취향에 맞추려는 순간 예술은 죽는다. 우리는 오직 우주와 나 자신의 공명을 위해 만든다. 그것이 진실하다면 관객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누군가에게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영혼이 들어간 유일무이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텅 빈 극장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객석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강렬한 핀 조명 하나가 여러분만을 비추고 있죠.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관객석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쭈뼛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장 나다운 춤을 추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변화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그 선글라스를 벗으면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길은 이미 여러분 발밑에 있습니다. 제 고개를 들고 한 발짝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이 춤추기 시작하면 음악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